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죠.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런 뉴스가 최근 들리더라고요, 대표님. 사실 네. 러시아나 북한 정부가 이걸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 추측인가요? 네, 그래서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 지금 국제 언론들 보도에 실려버린 것이죠. 추정컨대 미국 예. 정부가 그동안 분석해왔던 음, 정보를 네. 이번에 보도해버린 것 약간 같습니다. 푼 걸까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곧 음,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네.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아, 알려진다. 이렇게 보도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미 이번 회담의 음, 시기, 심지어 논의 주제까지 미리 정보를 다 네. 파악해서 이번 언론에 음. 이걸 보도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한번 방북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랬었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 교환을 하기도 음. 했었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직접 아. 만나서 무기 거래 협상을 음. 최고위급 단계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 미국의 정보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담은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예. 이번 보도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북한 정부 대표단 20명이 지난 예. 8월 말에 기차로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또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네. 모스크바로 향했다는 내용까지 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대표단에 지도부, 경호 업무 담당자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어. 이걸 볼 예. 때에 이것은 회담 준비용 방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일정과 시기는 이달 10일부터 13일 블라디보스톡 극동 연방대에서 제2회 동방경제 포럼이 열린다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다만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러서 모스크바로 가서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또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전문가들은 경제 포럼 참석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나 봐요. 거기 부두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방문하거나 또는 포스토치니라고 하는 곳에 우주기지가 있는데 네. 바로 이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착하는 이유가 무기 거래 때문이라면 주로 어떤 무기를 거래할 것으로 보입니까, 대표님? 사실 무기 거래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은 러시아에게 총탄, 예. 포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미 사실 공급해 온 것으로 보도는 됐었어요. 작년부터 보도가 예.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증거도 발견이 그렇습니다. 됐었고요. 예, 여러 차례 예. 있었고요. 그리고 대신 그 대가로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 그리고 연유, 가스 이런 것들을 예. 현재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음. 주고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번에는 급을 올려서 만약에 최고위급 지도자가 모여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기 거래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총과 포탄 미사일을 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단순히 밀가루나 가스 받는 게 아니라 첨단 군사 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전달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은 아직 없거든요. 이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예. 목표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나서 대부분은 타버립니다. 이것을 타지 않게 만들어주는 재진입 기술 이걸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또 네. 두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북한은 오래전에 막 꿈은 갖고 있지만 현재 디젤 엔진을 못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큰 이득인데 이 기술도 이번에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장 약한 게 정찰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단순 레이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쳐다보면서 매우 해상 높은 사진을 구해서 목표물을 정하고 거기를 타격하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미 그렇게 정찰 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해상도 높은 정보, 목표물을 확인해서 미사일이라든가 총탄을 공격하는데 북한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정찰 위성에 필요한 네. 이제 고해상도 광학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기술도 러시아에서 받으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2022년 9월 작년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에 네. 보병용 로켓, 미사일 등 판매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미 무기는 계속해서 그런 포탄과 총탄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데일리 NK에서 취재해본 결과에 예. 따르더라도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이집트, 카타르 등에도 지금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다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계속 무기 이야기를 해보면요. 북한은 러시아에 그렇다면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죠. 예. 무기 거래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지금 무기 공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최근 무기 공급하는 방식을 좀 보니까 예. 북한 고위 관료의 증언을 좀 종합을 해봤어요. 주로 탄약, 수류탄, 그다음에 비행탄 이런 재래식 무기들을 나진항을 통해서 배에 뱃길로. 무기를 싣고 예. 그다음에 제3국이나 이런 데 통하지 않고요. 러시아로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안을 위해서 나진항 주변 경계 근무를 맡은 보위부 10호 초소 인원들이 예. 보통은 이제 경비를 맡는데 이걸 전달하는 날에는 야간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 10호 초소 인원들을 완전히 철수시킨답니다. 대신 군수공업부와 국가보위성에서 동원된 최소 인원들만 무기 선적 네. 작업에 지금 와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 기밀 무기가 담긴 선박이 출항하는 날에는 한 12시간가량 나진항 10km 이내 지역이 완전히 통제된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 주로 판매하는 무기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약, 네. 포탄, 뭐 여기는 수류탄, 비행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7.62mm 또는 5.45mm 자동 소총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나서 대가로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뭐 잠깐 예. 설명드렸었죠. 앞에서도 예. 밀, 식량이죠. 그다음에 가스, 유류 이런 거 받고 있고요. 다만 재밌는 것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달러를 받으면 네. 좋은데 문제는 러시아가 달러가 지금 귀하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달러로 그때그때 예. 지급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루블화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은 러시아 루블화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현물이라고 그러죠. 아. 실제로 밀이나 가스 유류를 직접 받는 이런 예. 상황이라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일부 어떤 소식통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네. 설계 도면, 그다음에 뭐 공정도 이런 핵과 관련된 응용 기술 분야를 이미 일부 받았다 이런 예.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국제사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사실을 분명 알고는 있을 텐데 주변국들의 반응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일단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미 지난 8월 16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를 중재한 혐의로 러시아에 있는 베루스라는 기업, 예. 그리고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라는 어. 기업,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디펜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개 기관에 대해서 네. 제재하겠다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은 러시아에 20여 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제공했는데 이 기업들이 바로 네.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예.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고요. 뭐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 군사 장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이것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그에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요.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나면요. 북한 군사 전력에 공백은 없을까요? 사실 그래서 예. 작년부터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 현지 지도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계속 거군요.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어차피 원래 필요한 음. 포탄, 탄약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예. 있겠죠. 얼마까지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재고를 지금 러시아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보통 하루에 5만 발씩 지금 포탄과 탄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1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막대한 양의 포탄과 탄약이 지금 필요한 상황, 이것을 지금 북한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빈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11월 말쯤에 군수공장에 재래식 포탄 생산 지시가 떨어졌는데 포탄 공장 사람들도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생산 목표를 네. 월 초에 세운답니다. 그리고 11월쯤 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성과가 있었다, 덜 만들었다, 더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체로 생산을 마감하는 시점쯤 거의 다 돼서 네. 다시 새로운 생산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군수공장도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계 뜨락도르 종합공장이라든가 만포 장자간 공작기계 공장, 여기에서 보통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예. 군수공업 공장들이고, 네. 여기가 이제 자강도와 평안북도 군수공장들인데 여기에 이제 포탄 생산 지시가 떨어졌다. 수류탄, 비행탄, 고사포탄 등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 생산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현재 북한에서는 네. 새로 만들어서는 공급 안 한다는 게 원칙이랍니다. 이미 있는 포탄을 먼저 다 주고 나머지 새로 거를 만들어진 채우고. 것은 예. 우리 군에 보급하라, 이런 지침하에 지금 한다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번에 평시에 보통 포탄을 만들 때에는 네. 반제품으로 만들어 놓고 장기간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한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단기간에 완제품 음. 생산 지시가 떨어졌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탄약을 생산한 후에 네. 습도 유지를 위한 방습 작업을 보통 포함을 하게 된대요. 오랫동안 예. 묶어놔야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방습 작업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저장할 용도의 탄이 그러게요. 아니네? 지금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현재까지는 내부 원칙이 재고 탄약을 수출하는 것이지만 네. 만약에 전쟁이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면 수만 발, 수십만 발이 필요한 러시아에 그냥 재고도 다 소진할 경우, 북한산 재고도, 이러면 네. 신규 공급한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해야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생산 확대 지시에 따라서 인력도 좀 예.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과거 군수공장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로 단기로 채용을 해서 한 3개월씩, 4개월씩, 5개월씩 일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무기 거래를 통해서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적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일단 단기적 예. 측면에서 볼 때면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과 북중 네. 무역 중단되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같은 경우 국제사회 핵 문제 제재 때문에 예. 그 수출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무기를 팔아서 지금 어쨌든 간에 네. 물건이긴 하지만 뭔가를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가뭄의 담배를 만난 셈이죠. 네. 자, 실제로 지금 재밌는 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무기를 팔아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금 돌파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참고로 남한 같은 경우도 폴란드가 이번에 어. 러시아 전쟁 보고 무기를 네. 막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탱크 1,000대 정도를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탱크 생산하는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동안 무기 생산 공장을 줄여왔어요. 유럽의 감축, 예. 전쟁을 감축하자 해가지고 전쟁 무기를. 그러다 보니까 1,000대를 공급해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자유국가 중에 탱크 1,000대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었는데 그게 한국입니다.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대 네. 로템이라고 하는 기업소에서 이 1,000대를 이제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예.
이 현대로템이 원래 기차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탱크 만들어서 네. 갑자기 많은 돈을 아이고. 벌 수 있게 되는 참. 상황. 그러니까 네. 재밌네요. 이 분단된 남과 그러니까요. 북이 지금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 수출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특히 서방 사회에서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행위나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 제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네. 약점은 있겠습니다. 네. 모든 것의 방향은 생각하는 대로 흐르기 마련인데요. 북한은 군사 도발과 전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방향을 찾는다면 더 큰 번영이 올 텐데요. 김 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